역사를 살아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 시대였던 고려 시대였던 조선 시대였던 지금이었던 역사는 자기가 살아온 시대가 가장 고난이었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왜 그럴까? 성서적으로 말하면 내 십자가가 제일 두꺼운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이병주 선생의 말에 의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대용으로 갖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다고 해요.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만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 마찬 내찬 평년 선생 저렇게 분리해서 사시다가 합방과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선생 말에 의하면 마지막 기절 난작인간 식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운 값 하며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원래 무슨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아파야 할 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배운 값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주역은 그 시대의 지식인의 고대의 결과다.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대의 결과다 하는 것이 이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일수록에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시대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 벌판에 헤매는 창생을 구하겠는가? 저 벌판의 창생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창생들 누가 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일수록에 제가 빠지지 않고 가급적 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에게 좋은 젖을 줘서 그저 엄마가 젖을 통해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큰일 하시면은 내가 바깥 세상에 10사람 만난 것보다 더 효과적이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하셔야 할 책무가 많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회에 갈등을 얘기해야 하느냐? 제가 가장 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지금 80년입니다. 해방 이후 80년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갈등이 꼭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 좋은 대답도 나오고 그러니까 갈등이 꼭 손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회적 손실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기 삼성계통에 계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나게 됐지만 우리 사회가 겪는 사회적 갈등의 비용은 GDP 27%입니다. 한국의 1년 GDP는 대체로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27%가
사회적 손실로 사라진다면 2,500달러, 2,5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나는 이 통계를 보고 이게 사실일까? 의심해서 이렇게 많단 말인가? 27%라면 25%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화물연대가 한번 하면 약 2조 내지 3조가 로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성당에 무슨 스님이 도둑놈 없어진다고 경북 고소로부터 반대 2년 동안 했어요. 그 2년 동안에 소셜 로스가 4조 원입니다. 4조. 그래서 도둑놈 조충해하죠. 근데 그 고속도로 뚫은 다음에 도둑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하자는 짓이냐 이거죠. 이게 무하자.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성이 약 21% GD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고맙죠. 고마운데 한 기업이 한 국가의 21%의 GDP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거기에 SK가 약 9%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GDP 27%라고 하는 소셜 그 코스트는 갈등 코스트는 삼성과 SK가 번 돈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실증 속에 살아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저 통계가 맞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통계는 맞습니다. 우리 사회적 갈등 비용은 GDP의 27%라. 저거를 우리가 국가건설에 썼더라면 얼마나 유익했을까. 저게 좋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갈등을 치유하려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화두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그 무익한 논쟁에, 참 쓸데없는 논쟁에 많은 것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막스 웨버가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쓴 것이 1905년 전입니다. 120년 전인데 그때는 자본주의가 털을 잡고 있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막스 웨버가 말하기를 자본주의는 이대로 가면은 망할 것이다.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것은 그 자본주의에 대한 최고의 고전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는 어렵게 될까? 첫째는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덕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것이다. 네가 벌었으니 네가 버는 것에 20%를 내놔라. 그러면 봉급은 왜 줬다는 말인가? 봉급 받고 네가 먹은 돈 20%를 내놓으라. 안 오면 더 하겠다. 이게 참 황당한 거죠. 노동자가 파업을 하다가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고 기물 파손을 했을 때 사주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다면 이건 공정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 시대 재벌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때서는 충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벌었으니까 20% 내놓으라 하는 얘기는 막스 웨버가 얘기한 노동자의 터무니없는 욕심에 해당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보통 500년 걸립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500년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100년, 길게 봐서 100년, 짧게 봐서 80년, 50년 이 정도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주의를 훈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수련이다.
민주주의는 공부한다는 거지 시간 지났다고 정치인들이 길거리 나가서 소리 질렀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의 수준이라는 건 저는 소마리아만도 못합니다. 여기 국회의원들 계시죠? 없어요? 아 여기 조심스러운데 국회의원의 특혜가 168가지입니다. 자기들도 뭔지도 몰라요. 그 여자 어떤 여자 비리해가지고 저 영창가 있잖아요. 그 영창가에 있는 그 여자도 168가지의 특혜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야식비, 야근비가 나오죠. 저녁에 늦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저녁에 늦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무슨 야근비가 나와요. 거기에 비서가 7이에요. 차 2대 나오고 차가 이제 몇 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교통비는 다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 시켜줘야 돼. 이게 다 정부 돈. 그 돈이 얼마인지는 상출이 안 돼. 168가지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 5천년 역사에 없습니다. 인류 5천년 역사에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런 그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 거기에 NGO, 여기 NGO 관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NGO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담 롱랑이라는 여자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범포 대신에 아내 되는 여자입니다. 아내 되는 여자였는데 내가 8시 반까지 하는 8시 반. 범포 대신은 아내였는데 범포 대신은 혁명의 와중 속에서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 혼자 남았어요. 이 여자가 이제 처형을 당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처형을 당할 입장인데 단도대에 섰어요. 아주 이어린 불을 쭉 바르고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했던 I wanna to live 나는 살고 싶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한 여인의 마지막 사형 집행 과정을 영화한 겁니다. 이 수잔 헤이워드의 I wanna to live는 그 마담 롱랑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아주 청장하고 벽지 부인으로서 청장하고 단도대에 딱 섰어요. 단도대 칼이 내려오고 하니까 집행리에 잠깐 왜? 내가 좋은 시상이 떠올랐다. 그게 내가 시를 세상에 남기도록 연필과 종이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행리가 좀 무식한 놈은 야 무슨 죽어가면서 시냐 그냥 죽어라 할 얘기에서 나한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담 롱랑이 그 사형 집행수에게 이런 시를 불러줍니다. 자유여 인간들은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겠는가. 그리고 처형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이 마담 롱랑의 시기는 참 인류의 회자됩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유를 많이 누리겠는가. 나는 이 얘기를 이 시대에 그 거리로 뛰쳐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에 유명한 분이니까 이 시대 상위 1%의 생활자입니다. 상위 1%의 생활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한국의 재벌은 참 탐욕스럽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간다고 하는데 실명을 나가는 부분은 좀 삭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주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참 성가신 겁니다. 칼 집안은 2023년도 봄 그 평창동 그 집 봄단장 하는데 봄 내부 데코레이션 체인지하는데 72억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집이길래 내장 봄단장 하는데 72억이 들었을까? 롯데는 23년 기준으로 30년 내지 20년 된 채굴이 있습니다.
30년, 20년 된 채무를 무슨 송사가 났다든가 불편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해서 20년을 끊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참 세분들이 너무 탈을 치고 이 사회가 재물들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건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20년을 다음 달에 줄 참고 경력부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20년을 버텼으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름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서 저 아래 것들이 어떻게 사는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끔 눈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좌우의 논쟁이 어떻게 보면 무익한 겁니다. 아주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좌우파의 논쟁은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도식이 무너졌어요. 좌파도 부패하고 우파도 나눠주고 무슨 한동훈이 장동혁이 무슨 파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우파도 이미 분열했습니다. 좌파는 글쎄 피아제 집에 차고 포르쉐 타고 이게 무슨 좌파인가 이거지. 이게 노동의 아픔인가. 정말 좌파들은 왜 저렇게 부자인가. 그게 참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좌우익의 논쟁이라는 것은 이미 정서를 벗어났습니다. 정통적인 학술적인 관계를 벗어났습니다. 원래 좌우익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전에 불공화의 삼부회라고 하는 원시적인 국회가 있었는데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했는데 손을 들어라니 카운트가 잘 안 됐어요. 헷갈리거든. 여기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왼쪽에 쓰시오. 찬성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쓰시오. 그래서 좌파 우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패를 지어가지고 반대파는 아예 앉기를 좌쪽에 앉아라. 표결할 때만 나가 왼쪽에 쓰고 그러지 말고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찬성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 그래서 좌우파라는 얘기가 표결의 방법을 따지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 좌파가 벌리고 우파가 벌리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었다는 점입니다. 자유 논쟁에 대한 경고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좌우익이 생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좌우익을 분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이대로가 좋다. 옛날 살아가는 방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바꿔야 돼.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좌파입니다. 사람은 인성적으로 어디 사회에 가면 꼭 초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치고 나서는 이렇게 생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헌구두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신혼여행 가면서 차고도 신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헌구두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못 살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50대에서 60대 초반 그러시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보수화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룡포 해돋이를 보러 갈래? 아니면 백령도 저쪽에 가서 석양을 볼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 구경 가기보다는 아마 홍도 낙조를 보고 가는 그런 경험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세대는 다 있는 사람을 보수로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일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이 개혁해야 되는가? 좌파들은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 근본부터 개혁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좌파일 수 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이대로 좋다, 바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비론, 양시론, 너도 틀렸고 너도 맞았고 하는 이 양비론이 사실은 중간파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파들은 저건 줏대도 없나? 저건 변절자인가? 저건 아첨자인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간파들 살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중간파들은 십자포화를 맞기 때문에 누구 총에 죽을지 몰라요. 그게 영은영의 경우죠. 그리고 송진우의 경우죠. 해방정국에서 중간파로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격하게 나갈 일이 아니야.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중간파들일수록에 강한 자기 지탱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기 지탱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탱력이 없는 거죠. 그 지탱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신념입니다. 돈 없이 중간파들이 무슨 중도노선을 표방한다든지 그건 허구입니다. 결국 정치는 돈이 절반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가 썩었느냐 안 썩었느니 정치는 청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화 투사, 농단, 공상, 이게 국가기밀이거든요. 제가 명색이 나라 독립유공자 신상위원장을 13년을 했습니다. 그 명단 좀 보여줘야 달라고 때 못 보였는데 왜? 개인정보 차원이면 독립유공자도 다 개인정보가 있고 국가유공자도 다 있는데 왜 그걸 안 보호를 안 했습니까? 그런 보상을 거부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동길, 김문수, 최근에 죽은 그 정치가 세금 안 받는다는 정치가 있었고요. 장기표, 이 세 사람만이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개혁에 대해서 다 개혁하자고 그러죠. 그러나 나를 개혁하고자 나선 쪽에 그것을 통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야 되지? 진화는 속도로 가야 되나? 부품을 가는 정도여만 되는가? 아니면 아주 보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차를 해야 되는가? 이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상 평론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석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상화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국의 보수파들은 고칠 게 없다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진보, 빠른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일수록에 극좌파가 많고, 그냥 고칠 게 없어, 이대로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보수가 많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은, 당신은 이 개혁을 할 때 법을 지킬래 안 지킬래, 이게 기준입니다. 법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보수는 법대로 하자. 벌 비싸면 내세우는 게 법대로 하는데, 좌파들은 법은
법칙이 그의 억압도구였어요. 착취하려는 그 지배 집단의 억압도구였기 때문에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리로 나간다. 잡아갈 면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급작하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사회생활 책을 배우면서 소크라테스를 많이 배웠어요. 소크라테스를 배우는데 선생님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법도 법이다. 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 교과서에만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국에서만 가르칩니다. 왜? 야, 이 새끼들아, 법을 지키라면 지키는 거야 하는 그 시절이 우리에게는 너무 암울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빙자해서 악법도 법이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소크라테스 어디에도 독배를 먹고 많이 해서 악법도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학자, 한국의 철학자, 한국의 정치가 조작해놓은 가장 엄청난 역사적 기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이 준법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휘두를 수 있는 마지막 그 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법 가진 사람들의 죄가 참 많았어요. 저 서초동이 죄가 많습니다. 여기 판편사 판사 계신가 참 말씀이 조심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참 법이 최고의 가치된 시대를 너무 오래 살은 거죠. 이 방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강한 듯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대사에서 초법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비상조치구호죠.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용을 집행했어요. 그 민혁당 사건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이 독하냐 안 독하냐, 법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것은 법 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법은 얼마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법 집행의 힘이 있는 거지 독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법천합니다. 한국에 몇 가지 한국에 룰링 클럽이 있어요. 룰링 클럽이 있는데 글쎄 5대 재벌, 3대 로펌, 2대 노출, 그리고 서초동. 이게 아마 우리의 룰링 클럽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룰링 클럽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그 차량 폐차 비용이 아까워서 차를 버리고 이사가는 집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한 20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치워달라고 아파트 관리공단에 얘기했더니 이걸 치우는 데는 대법원까지 가야 된대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치우는 사람이 계속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차 타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노인들이 제일 위험한 게 킥보드입니다. 킥보드인데 한국은 킥보드를 다스릴 만한 공권력도 없어요. 무슨 경축일이 되면은 시속 200km 달리는 저 포르쉐의 임진강
뭐 가는 길이 있다래요. 그 200km, 250km를 달려도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법만능주의인 것 같아도 사실은 대단한 취약 국가입니다. 법은 어쩌면 사회주의자나 또는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진 자들의 그 보호를 위한 가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인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최선을 누려봤습니다. 최선의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인생의 행복의 70%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식입니다. 인생의 행복. 그 다음 내가 부자냐? 대학 교수가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한 70% 돈으로 살 수 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 같은 미국이라도 미국 동부에서는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닌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을 때 사살하는 것이 무죄입니다. 보스턴 이쪽 동북부 지방에서는 강도가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공부할 적에 밤길을 잃어서 부촌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따라오는데 하도 겁이 나서 머리를 이래가지고 내가 길을 잃었다. 그런데 경찰이 총을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쏘는 거죠. 부촌에 흑인이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촌에 흑인이 못 들어갑니다. 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난 들은 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 어쩌게 주머니에 손 넣고 갔으면 쏜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집에 위해를 강하지 않은 강도가 들어왔을 때 쏘는가 안 쏘는가? 동북부에서는 쏩니다. 남부에서는 안 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사상가 존 로크의 말에 의하면 정부는 왜 있어? 정부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존 로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가진 자가 하는 거죠. 왜? 갖지 않은 자는 부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존 로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영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장인이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영국 가서 살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블랙펜츄리라고 해가지고 연탄 불쪽이 하늘을 덮는 블랙펜츄리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칼 마르크스가 공장을 갔어요. 그때는 연탄 시절입니다. 그래서 연탄이 이제 낚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면 여자가 그 연탄 뜯는 거. 우리가 1960년대까지 그걸 봤어요. 그걸 뜯고 굴뚝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쑤시는 거죠. 그럼 이게 쑤셔집니까? 안 쑤셔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등에 업은 아기를 꺼내내달라가지고 빗자루를 위해서 네가 내려가면서 그릇을 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기가 삽니까? 그 아기가 죽습니다. 그때 그 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지만 의미를 위해서 계속 그릇을 긁어다 하면 죽은 시체를 무게로 해서 불중에 그릇을 긁습니다. 그걸 박사가 봤어요. 그가 자국가를 옹호할 수 있는 멘탈리티를 가지게 됐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체험이에요. 인간은 경험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자본가의 악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마르크스를 두둔할 뜻은 없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일까? 인간은 비합리적일까? 좌파들은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우파들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가 옳았는가 누가 글렀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캠브리지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캠브리지 대학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그때는 교수가 취임사를 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이 그 유명한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의 그 어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함께 구비하고 사는 것, 그 쉽게는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태계와 율곡은 어떻게 살았나? 율곡은 가슴으로 산다고 생각했고 태계는 머리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계는 인의 예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의 예지, 사랑과 의리와 예의와 지혜인데요. 내가 태계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다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계의 말인지 사랑은 가슴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머리로 사는. 아니 그래서 여기서 태계의 학문이 참 높고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심이다.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심하는 일이지 가슴에 있어 우러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 엘리트가 다스리는 건가 민중이 다스리는 건가 이것도 좀 칼로 밴 듯이 원수가 졌습니다. 칼로 밴 듯이 원수가 졌는데 지식인들은 무슨 소리야. 세상은 배운 놈들 가르치는 거야. 지배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좌파들 무슨 소리야. 노동자가 이 시대의 주인이야. 우리가 결심하면 대통령도 당선시킬 수 있고 당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결심하면 삼성의 공장을 멈출 수도 있고 이런 황망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민중이 역사의 주인인가 영웅이 아니면 엘리트가 주인인가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지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시대의 식자가 그 시대의 지식인이 분명히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은 천명의 의지보다 강하다. 더 정확하다. 이것이 내 생각. 그러면 몇만 원은 뭐 가방권 길다고 무슨 튀기는 거야 라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경험에 의하면 천 사람의 민중이 외치는 것이 한 사람의 현자의 생각만 못하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의 평생의 지론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배우고 파는 것도 아니고 티내는 것도 아니지만 역사는 지식인이 끌어 방향을 정해주고 엔진인 민중이 그 동력을 인지하는 거다. 따라서 지식인은 그 시대의 선장과 같고 민중은 그 시대의 엔진과 같은 거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내 생각의 일입니다. 청나라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고영물의 말에 의하면 천황문은 피부도 유치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 산중에 사는 감남을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중주의의 노선인데 어느 부분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이것은 민중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를 해석하는 답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느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생각할 수 없이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죠. 이 지구상에서 많은 정치적 표가 있었습니다. 표가 있었는데 제일 무지막지한 표가 프랑스 혁명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의 표는 자유, 평등, 박애거든요. 자유와 평등의 역사에 공존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냐면 자유로운 사회는 평등이 없고 평등한 사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나누자 하는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데 그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은 부자라고 넉넉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인색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퍼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해끼고 인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균형 있게 발전하는가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성장이 먼저인가 복지가 먼저인가. 아직도 사회주의자들은 복지가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답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장하고 파이가 큰 다음에 복지가 있는 것이지 파이도 없는데 무슨 분배부터 얘기하냐. 이것은 이미 답이 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과 분배는 영어로 얘기하면 참 편합니다. 영어하고 쉐이핑하고 쉐어링은 한자 차이인데 진보주의자들은 나누자 쉐어링 하자하고 자본주의자들은 쉐이핑 공수주의적 하는 거죠. 이 한자의 차이가 이렇게 멀리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인가 민족이 먼저인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가 먼저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민족이 우선이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였던가? 당신 언제가 대한민국 역사가 가장 감격했을 것 같아요? 피크 타임이 무엇인가요? 요즘 그 축구 끝났을까요? 그때 동원된 감격은 해방보다 큽니다. 해방되는 날 한국 사람들은 해방된 줄 몰랐어요. 감격, 해방에서 감격하고 민족이 그건 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해방된 날 일본 사람 간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미국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무슨 해방이고 독립이고 그렇게 한국에는 지식인이 그렇게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웠던 피크 타임은 2002년인가요? 월드컵 때. 그때 회장님께서는 오프사이드를 아세요? 모르시죠? 그때 의자들 소리 지르셨잖아. 한국의 주부들 중에 오프사이드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도 그날 감격했거든요. 그런 볼스 안고 춤추고 커피 주고 커피 거줘주고 맥주 주고 맥주 주고. 대한민국 80년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이 그렇게 우선. 근데 그 민족과 국가보다 세계가 더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사회동포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덜란드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적 사회생활 책에서 질방 맞은 소년, 질방 막은 소년 얘기가 이제 생각나죠. 제가 거길 갔어요. 그 소년이 질방을 먹어가지고 주먹으로 질방을 마음을 구했대나 거길 갔어요. 관리 사무장에게 그때 그 소년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물었더니 말도 말래. 한국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데 이제 지쳤대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그랬더니 어떤 놈이 손을 펄쩍 선생님이 틀렸어. 내가 뭐가 틀려 그랬더니 그 소년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던데요 이러더라고. 내가 85년도에 갔을 때 동장이 없었는데 무슨 동장이 생겼냐. 네덜란드 문화관에 전화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와서 그 소리 했어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해왔대요. 여러분 가시면 그 소년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소년이 주먹으로 방창 제방 막았다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네덜란드 사람들 아주 지겨워해요. 그 소리 때문에. 왜 한국 사람들만 하면 그 소리 하냐. 우리가 어렸을 적 사회생활 책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거야. 그 소리 하느라고 꾸몄네. 소크라테스는 뭐 독배를 마시면서 학법도 합의를 하고 법이라 하고 뭐 이래가면서 불하고 했으면서 먹었다는 얘기나 그러니 말이 됩니까? 제방에 주먹으로 막아서 제방이 막히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의 역사는 많이 속였어요. 많이 속였습니다. 민족의 국가인가 민족의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아니면 세계가 먼저인가. 1990년에 국군의 날이 폐지됐습니다. 그때 국군의 날 폐지에 대해서 반대 투쟁 시위를 한 최초의 그룹은 어딜까요? 국군의 날 반대 폐지했을 때 최초의 반대 투쟁을 한 집단은 어디였을까요? 향군이었을까? 향군. 네. 대한노총이었습니다. 왜? 국군의 나라를 없앤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하루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없앤 거다. 그리고 대한노총이 국군의 날 폐지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때 민주노총 이제 대한노총이 이제 군부 정권 물러나라 한참 개몽할 때요. 그러면 국군의 날 없애는 게 정답이지. 국군의 날 새우 부활하라고 되면 그러니까 한국의 이념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풋살없다. 경제되지도 않았고 교육받지도 않았고 이제 돈 생기는 대로 가는 게 한국의 이념 투쟁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번외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학적 해석인데 아주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게 좌우파의 근거가 되는데 이런 근거는 미국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한국은 미국 좋아하면 우파고 미국 싫어하면 좌파거든요. 쇄골파들이 났어요. 쇄골이는 들어온 적도 없어요. 광우병 열린 쇠고기 먹고 미친 사람도 없어. 그때 진실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는 중국산 멜라닌 색소였습니다.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쥐새끼들은 LA 가서 LA 갈비 먹으면서 한국에서는 들어오지도 않은 LA 갈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반미였어요. 쇠고기 투쟁에 쇠고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쇠고기는 들어온 적도 없어요. 이건 반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는 한국전쟁을 문제로 해서 한국전쟁의 동국대학교 강정구라는 교수는
한국 전쟁에 매가 들어와서 막아줬기 때문에 한국 통일이 안 됐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동국대 강정희 한국 그 사회주의의 대부일지 뭐 그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전쟁은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통일의 기회를 잃었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랬을까? 절반이라도 건진 것을 득유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온통 공산주의가 돼서 한민족으로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 이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강정관한테 물었지. 야, 그러면 한국이 뻘갱이가 돼서 김정일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북한식으로 통일이 됐으면 저렇게 되지 않고 더 자유롭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보장해? 누가 보장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미국에 대한 논리는 참 허망합니다. 나는 한국전쟁을 생각합니다. 미국은 참 추위 많이 지었습니다. 한국전쟁. 우리가 진실목표로 왔던 건 나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내가 이나마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은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평생 벌어먹고 삽니다. 그 기억 속에 남는 한국전쟁. 이제 겨우 초경을 치른 누나들이 둘이 얼굴에 검댕이 칠하고 흑인의 강간을 피워서 집더미 속에서 그 엄동소란에 잠을 자던 그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전상국은 아베이 가족에서 표현하고 조정래는 유형의 땅에서 이 장면을 표현하더라고. 전상국이나 조정래 너희들 행복하자.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당장 떼들어가. 당장 한국권에 걸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막스 베버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공항에 막스 베버식을 못까지 들어왔어. 왜? 막스자 들었다고. 세상에 그 막스하고 그 막스는 다른 거지. 막스자 들었다고 들어간다고 공항에서 나왔어요. 이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베링턴 무어라는 사람이 독대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금서에서 왜? 표지가 뻘같아. 표지 우리가 살던 1960년대에 진짜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을 문제하는 것은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한 점도 있어요. 분단의 책임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 감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반까지요? 좀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셔도 시간 괜찮습니다. 지금 다 끝나서? 아니요, 더 하셔도 더 하셔도 돼요. 출근하셔야 돼요. 충분히 중요한 그럼 끝으로 왜 당신은 좌파가 됐고 왜 당신은 좌파가 됐고 길은 가리가네. 가난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까 가난하다고 인색하고 부자라고 넉넉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춘자의 말입니다. 춘자의 말인 것 같습니다. 가난은 그 복장입니다. 복보 같아요. 평생 그 가난에 억눌렸던 그 심정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좀 살만하고 대학 교수라면 한국 사회의 임금 노동자 상위 4%입니다. 참 어려워요. 오늘 대학 교수는 되게 넉넉하게 살고 나서 누구는 뭐 프로젝트 따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도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 처음은 저는 중국 회사의 고향입니다. 기차보다 비행기를 먼저 봤고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마지막 세대를 살았습니다. 가죽가리를 아세요? 가죽가리를 모르세요? 가죽가리를 아세요? 맞아요. 모르세요? 가죽가리라는 열매가 있는데 가죽가리 열매를 따서 찌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호롱불로 썼어요. 차고 볶던 시절이니까.
그 아주까지 기름을 쏟고 광솔불을 쏟고 전기는 없었어요. 집신릇이 없고 우산은 없었고 해프대를 반으로 접으면 꼬발모자가 됐죠. 해프대를 쓰고 학교를 가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어서 하늘을 보내죠. 부잣집 아들들하고 만삭이라 할 적에는 감자 하나 얻어 먹으려고 맨날 말이 돼. 그 녀석한테 미륵국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야, 우리는 달라소리를 못했죠. 미륵국 하나는 주고 소리를 못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맛있니? 맛있겠지. 근데 그 달라소리를 못하면 맛있니? 그리고 그 녀석이 그럽니다. 야, 인마. 너 고추 보여주면 하나 줄게.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소년에게 고추를 보여주면서 그 미륵국을 하나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내 자식이 내 심정을 알까? 내 자식이 모르죠. 뭐 나이키를 하나 사보냈더라고. 야, 나 지금 있는 것도 30년 더 신다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거기서 10년 더 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빠 세대에 아니고 지금 그런 신발 신네. 그러면 나이키를 사줬는데 어떡하지 못 신고 있어요. 그걸 신을 이유도 없고 이게 아깝다 싶은 생각. 근데 이렇게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거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상심이 멀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행복하면 가난한 시절이 추억이 되고 지금 불행하면 가난한 시절이 한이 돼요. 그때요. 한번 좀 지금 혹수같이 보시고 혹수같이 행복하셔야 돼. 지금 행복하면 가난한 시절이 추억이 되더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보수 진보가 달라요. 나이 먹고도 진보한다고 그 진보하는데 뭐 나오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요. 뭐 대머리 허옇게 몰아쓰고 그 사람 맨날 그 사람이 뿐이거든요. 뿐. 그 사람은 뿐인데 생업인데 나이 먹고도 진보가 되는 것은 기조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 말에는 나이 먹고도 진보가 되는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이고 나이 먹고도 진보가 된 사람은 그거는 두뇌가 빈 사람이에요. 나이 먹고도 보수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가슴이 빈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역사학자 기수가 한 말인데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중에 25%가 교회에 다니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내 경우에 본다면 젊어서 기도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 교수를 시켜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교회 철창문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중년에는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 시대에 상류사회에서 그래도 상위 4%를 먹고 산다 싶으니까 그때는 감사하고 지금은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참 많이 지었다. 나는 인생을 너무 꼬질게 살아. 너무 차갑게 살아. 5년을 함께 있던 내 조교가 떠나는 날까지 내 앞에서 목소리가 떨었어요. 내가 얼마나 가혹했으면 그랬을까.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죠. 노인이 그만큼 살았다는 것은 노인이 그만큼 죄졌다는 뜻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할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근데 그 대목이 예수께서 바로 대답을 못하시고 땅바닥에다 몰아갖고 글을 쓴다고 해.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어. 도대체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을까? 나는 한국의 신학자들이 그걸 고민하는 글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썼을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땠을까라고 쓴 게 아니니까. 나는 어땠을까? 근데 내가 그때 여러분들 혹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8년에 걸려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개신교판과 천주교판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분들에게 다 거저로 보내주실게요. 그 성서를 고대목을 번역하면서 내가 주목한 제목은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그 전에 여자 한 명과 남자 15명이 있었습니다. 16명이 있었는데 성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노인들이 먼저 떠났다. 나는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 늙은이들이 먼저 떠났을까? 다 지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그 노인들이 참 이게 안할 수 없는데 노인은 산 만큼 죄가 쌓이는 것 같아요. 노인은 산 만큼 죄가 쌓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이 죄가 많았다. 그래서 노인들이 먼저 떠났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설교에 그 대목 설교가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먼저 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돈을 줘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성경에 한 말씀 드리면 저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의 대목은 성경이 아닙니다. 중세에 오는 성서학자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끼워놓은 건 얘기입니다. 끼워놓은 얘기.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좌파가 이제 그 이원인을 말씀드린 경제적 실험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좌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인색한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페이퍼에 있는데 이게 다시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태평양 전쟁 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오송 해군 제도입니다. 감리교에 철저한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 가면 내가 늙어서 말이 길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나쁜 놈을 만났을 적에 그놈 좋은 돌쟁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만용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꼭 한 말씀 해야 되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세상 살다가 근심스러운 있을 적에 근심은 할지언정 어둡게 그러니까 시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적에 공치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남의 아픔을 봤을 때 나도 좀 도와주겠다는 자비심을 내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나도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센텐스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성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요새봉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결국 사람 인생이 역사라는 것은 뭐니까 사랑하면서 사랑 흔적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면서 사랑 흔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 한국의 이념 논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았고 논리적이도 않았습니다. 대단히 천박했고 한국의 이념 논쟁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한국의 이념 논쟁은 생계형이었습니다.
그 좌파 진보 데모 꼭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당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NGO도 관계하실 겁니다. 또 우리 회장님은 NGO 관계 슈퍼바이저이실 것 같은데 재학 시절에 대학교 수업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능력권 자선단체 보면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오늘 세금정산관계로 영수증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내 돈이야? 선생님이 입증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만 명서 그러면서 영수증을 못 찍어주겠다요. 또 어느 NGO 단체에 얘기했더니 참 이게 마음이 가슴이 아픈데 내가 1,000원을 내면 아프리카에 떨어지는 건 2,000원이라네. 그럼 저들 먹고 살자고 한 짓이지 이게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 하려고 한 건. 그래서 또 거기다 써놓았어. 어느 NGO에 보냈더니 NGO 회장님이 뭐 지금 이모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돈 싸들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또 거기다 써놓았어. 또 어느 NGO에 돈을 냈더니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갔대. 그것도 또 끊었어.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성당 자선단체에 내가 몰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NGO에 보내는 돈을 다 끊었습니다. 한국의 이 논쟁은 아주 천박합니다. 운영론쟁은 천박하고 먹고 살자고 한 짓이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념은 야심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야심은 혈육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혈육은 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형제나 형제간에 죽이고 자살하고 소송합니다. 마지막 그래도 형제간에 우애 좋다는 기업이 LG였는데 거기서 또 삐걱거린다고 그러대요. 왜 그렇게 형제간에 싸웁니까? 그런데 금전이 뛰어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천입니다. 돈은 공천을 뛰어넘지 못해요. 한국 공천은 돈만 주면은 가자물라면 물고 지지라면 지는 게 한국의 공천입니다. 지금 저 사건을 보세요. 한국의 정치는 이거는 소말이야만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그 정치하는 놈들 책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뽑은 사람 책임이죠. 뽑은 사람 책임. 나는 충북 괴산이 고향인데 북한의 부수상 홍명희 선생과 아래옷집에 살았습니다. 홍명희 선생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다. 평양 김일성대학 교수로서 자리 잡고 있는 아들 홍기문이가 보고 싶어 그래요. 자식 보고 싶어. 홍명희 아들 홍기문은 아버지하고 14살 차이였어요. 14살 차이. 엄마는 이미 성숙해서 가입 면역이 됐으니까 뭐 애기 낳는다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형제처럼 씨름하고 뭐 그렇게 싸웠습니다. 논쟁도 많이 했어요. 둘이 담배도 같이 태웠어요. 풍산홍씨 그 명문 가서 되게 자식이 부모하고 담배 태웠느냐고 물었더니 이념론자가 한참 하다가 홍경우가 열받으면 확 나가더래요. 야, 너 열받이 토론가 뭐라고 나가. 열받아가지고 담배 태우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홍경이가 아주가 야, 나 토론한 적에는 담배 태워. 그래서 부자가는 담배를 태워. 양가 돌아서서 태워 이랬대요. 그래서 홍경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담배를 태우는데 그렇게 돌아서 홍경이 선생에 대한 그 연민이 참 많습니다. 자식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현대사의 이념은 상당히 풋썰었습니다. 풋썰었고 또 천박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올리신다는데 내가 좀 조심이 되는데 지금 명예훼손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자 명예훼손죄예요.
죽은 사람 명예훼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성계가 나빴다 그랬을 적에 결계 신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소송이 성립이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그참 성가셔요. 확실적으로 그 이제 용서가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왜 뭐 누가 무슨 죄를 했는 것이 역사적으로 죄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입니다. 왕양명은 그 양명학을 이제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 얘기 핵심은 정치는 왜 안 되고 정치는 왜 어려운가? 정치하는 놈들이 공부하면서 그러죠. 공부하면서 그러죠. 천하가 불치하는 것은 천하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은 학술분명히 공부하면서 그러죠. 나는 여러분 기업하시면서 우리 사회도 어렵다고 그러고 기업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강의 존경을 표시합니다. 요즘에도 책 읽는 사장님이 있나? 요즘에도 책 읽는 선생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는 어떤 분이 서명해달라고 해서 수불속권이라는 것을 썼는데 수불속권이라는 말은 장태정이 죽으면서 유언입니다. 내 평생토록 나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 모델을 가지고 일생을 산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그 세종대왕의 일생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율곡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우루과이 사태가 났을 때 그 우루과이가 무슨 사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루과이 사태라고 이제 그 대통령을 불렀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테이블에 걸렸던 그 국제회의가 무슨 사건이 난 걸로 알았다고 그래요. 오늘 며칠 전에 어느 국회의원들도 그런 기가 있습니다 하고 막 소개를 해주더라고. 저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국회의원에게도 금도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무식해가지고 금기가 있습니다 하고 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강동면 국회의원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비서실을 호가호위했다고 그러더라고. 비서실이 윤석열이한테 호가호위하지 윤석열이가 비서한테 호가호위하지. 이렇게 무식해요. 그때 그 사람이 중국학과 나왔다대. 중국학과 나왔으면 읽을 만큼 읽었을 텐데 윤석열이가 비서실을 호가호위해. 야 저게 국회의원인가 저걸 내가 세비를 줘야 하나. 별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공자 말씀에 책 읽고 고민 안 하는 놈이 제일 어수선하고 고민하고 책 안 읽는 놈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학이사 책도 읽고 고민도 해라. 그것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무쪼록 책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땅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인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알프레드 마샬의 말을 빌리면은 If you are really wise man, 내가 진실로 가난했다면 you should not be poor. 당신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 참 잔인하지요. 가난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무능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무능하고 착한 사람. 착하면 복 받는다고요? 예, 그런 적 없어요. 착해서 복 받는 법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 받습니다. 내가 성서를 번역해보니까 구약성서에 착하게 살라는 말이 950번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 950번 나와요. 착하게 살라는 말은 400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서는 뭘까? 성서는 지혜서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많이 읽으시고 읽으시고 지혜롭게 사세요. 아담 스미스가 그 부모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또 행복한 거. 첫째, 육신이 노동할 수 있는 거. 육신이 노동. 둘째, 빚 없는가? 얼마나 통속적이에요. 그 위대한 경제학자의 말. 당신 행복의 두 번째 요건은 빚이 없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하늘을 물어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 윤동주도 아마 그 기조를 읽은 것 같아요. 윤동주. 하늘을 물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 막스 베버는 제가 막스 베버를 좋아해서 막스 베버를 여러 번 신청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다가 한 사람이 누구일까? 세실 로즈라고 합니다. 세실 로즈는 영국 사람인데 남아프리카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타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땅을 50만 평방킬로를 샀어요. 한국이 22만이에요. 50만 평방킬로를 사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그게 로데지아입니다. 로즈의 이름을 따서 만든 로데지아를 나라를 세워가지고 영국에 헌정하고 그러고 돈이 남았어요. 그런 로드차일드라고 하는 세계 금융 최고의 금융 사장을 내 돈 다 줄 테니까 장학금 만드죠. 그러면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놈들 불러다가 등록금도 없고 비축사도 없고 용돈도 주고 다 해서 최고의 대우로 가르쳐라. 그게 로즈 스칼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로즈 스칼라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 홍경욱이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로즈 스칼라는 박사기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 박사기 논문을 읽을 사람이 없다. 로즈 스칼라는 글을 쓸 때 줄을 달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글을 누구의 글을 봤다. 그런 줄을 달지. 우리는 누구 책 보고 쓴 게 아니다. 우리 머리로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즈 스칼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쓰고 논문을 써도 줄을 달지 않습니다. 그 로즈가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막스 베버는 얘기하죠. 로즈가 그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저지른 다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검은 역사가 분명 있죠. 왜 착취 안 했겠어요? 노동 착취했을 적이고 그게 늘 가혹하게 살았죠. 그런 거 다 있다 지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로즈다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우익으로 가야 할까? 우리는 좌익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중국 가야 할까? 나는 중국 괴산에서 강가에 살았습니다. 강에서 꽁이 저쪽 산으로 넘어가다 중간에 빠져 죽습니다. 왜? 그냥 갔으면 가는데 강은 목축이 안 돼. 이 강이 넓은지 좁은지 구분이 안 돼요. 육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70%쯤 갔다가 이게 너무 먼데 그래서 되돌아오다 죽습니다. 갔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때 그 꽝이 빨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분이 이한테 그랬어요. 인생도 저런 거야. 참 근데 어렸을 적에 그 얘기가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 얘기가 그렇게 차곡스러워.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참았습니다. 좋은데 더 버텼을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못하고 그 뽕이 70%에서 돌아오듯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지탱력이 부족했고 또 천박했고 또 실명을 거르면서 미안합니다. 석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판사였어요. 이명박 시절에 법원 게시판에다 각하 새끼 연 먹어라 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각하 새끼 연 먹어. 야당에서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있느냐고 얼른 사표 쓰고 나오라고 국회의원 공천 준다고. 그 사람이 공천 받아서
서울어디 강북구, 강동구, 동북구 거기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참씩 지져줄 때 날려. 나는 그 장면이 한국 정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스에 기억먹으라고 현직 판사가 현직 대통령에게 법원 게시판에 올릴 놈도 정신 나간 놈이고, 그렇다고 또 공천 준 놈도 그 놈도 같은 놈들이고, 그렇다고 찍어준 선거 후임도 그 밥에 큰 나물이고. 나는 그 서기호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한국의 정치인가, 이게 한국의 이념인가, 그래서 참 그 섭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길, 중도를 생각해 보시라. 중도에서 약간 우측으로 가는 우파 중도를 생각해 보시라. 그런 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의 끝날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중도 보수라는 것은 한국의 아까 그 꽁의 얘기처럼 참 지탱력이 어렵습니다. 지탱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중도는 십자포화를 맞고 이제 해방력으로서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중도의 어려움입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학회가 있어서 교토에 갔었습니다. 누구는 기호미세대를 가져가고, 누구는 동상을 가져가고 별소리 다 하는, 야 그러지 말고 좀 유서 깊은 데가 없는가 했더니 이게 그러더군요. 고려 도공원 신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자. 고려 도공원 신사를 갔어요. 아주 초라하고 소적했어요. 근데 그 신사가면 이제 써붙이는 글 있잖아요. 소원을 써붙이는 글인데 그 소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뜨면 희망해졌고, 낮이면 등에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감사하며 잠들 수 있기를. 일본의 하이쿠가 발달된 줄 알지만 이렇게 훌륭한 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업에 지치고 힘들고 또 좋은 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보댓기들이 또 많고 하겠지만, 아무쪼록 아침에는 들면 희망에 젖고, 낮이면 등에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감사하며 잠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앞날에 비춰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것을 고맙게,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여러분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